안녕하세요. 좋은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뇌 분비계에 대한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신경계 파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면서 자극에서부터 반응까지 이어지는 전체적인 경로의 추가적인 부분이다 라는 점을 꼭 잡고 학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전체적인 경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자, 자극에서부터 반응까지 이어지는 경로의 핵심은 바로 신경계가 주도하는 과정이 있었었는데, 이때 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바로 신경세포였고, 기능상으로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그 중에서 연합신경세포로 구성된 신경계가 바로 중추신경계죠, 그치? 자, 그래서 중추신경계가 특정 명령을 반응기한테 내릴 때 그림상에서처럼 원심성 신경세포라는 말초신경계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줬단 말이야. 근데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계통이 꼭 원심성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명령 계통이 또 있더라는 얘기지. 그 대표적인 애가 바로 뇌 분비 물질을 통한 명령이 되는 거고, 이때 뇌 분비 물질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왔던 호르몬이라는 물질이야. 됐지?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분비를 통해서 반응계로부터 반응을 유도하는, 즉 명령 계통을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 내 몸을 통제하고 있구나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이러한 뇌 분비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를 묶어다가 통합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뇌 분비샘이라 부른다고. 그 뇌 분비 물질과 똑같은 말이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호르몬 명칭을 따면 이 뇌 분비샘을 호르몬샘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지. 됐지? 그럼 우리가 중추가 크게 기관이 두 개로 나누잖아. 뭐하고? 그렇지. 뇌하고 척수로 나누어지는데, 이때 뇌 분비 물질인 호르몬을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뇌가 정해져 있다고. 그 뇌가 바로 간뇌야. 간뇌 중에서도 시상하부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루는 뇌 분비 물질의 주 중추는 누구다라는 기억을 하시고, 간뇌 시상하부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 중추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반응기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목적은 항상성 조절을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와의 기능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또 다른 명령 계통인 뇌 분비 물질에 대한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뇌 분비 물질을 통한 명령 전달 체계를 묶어다가 무슨 계라 부르냐면 뇌 분비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주 중추는 우리가 간뇌 시상하부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 자, 간뇌 시상하부가 내 몸의 반응기를 통제함에 있어서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 번째, 원심성 신경을 통해서만 명령을 내리는 거. 특히 간뇌 시상하부로부터 뻗어나오는 이 원심성 신경이 바로 우리가 앞전 시간에 배웠던 자율신경계가 되겠지, 그치? 이 자율신경계가 하나의 반응기에 대해서 교감하고 부교감이 당연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 생각을 해 두셔야 되고. 됐지? 자, 그 다음에 오로지 뇌 분비 물질의 분비를 통해서만 명령을 주도함으로써 반응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명령 계통도 있고, 이 자율신경계와 뇌 분비 물질을 함께 이용을 해서 내 몸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또 이전에 뇌 분비 물질과 비교 대상이 나온다고. 비교 대상. 됐지? 그래서 뇌 분비 물질과 비교 대상으로 외 분비 물질이 있어요. 또 뭐랑 또 비교를 해볼 거냐면,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흥분 전달 물질이잖아. 그래서 흥분 전달 물질과의 차이점도 우리가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갈 거라고. 자, 그 중에 첫 번째로 외 분비 물질과 뇌 분비 물질의 비교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로 이 내용은 수능에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 근데 주로 내신에서 물어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당연히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테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가면 돼. 자, 일단 명칭부터 살펴보면 외 분비 물질에, 이때 외는 체외야, 체외. 몸 밖으로 분비되는 물질. 뇌 분비 물질은 똑같은 말이 뭐였다? 그렇지, 호르몬이었고, 얘는 체내로 분비하는 거지. 그치? 뇌 분비 물질은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이 된다면, 외 분비 물질은 명령을 내리는 것과 관계없이 이들만의 종류별로 기능들이 따로 더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외 분비 물질을 하게 되면 우리 몸 밖으로 분비되는 체액인데, 이때 소량의 체액들을 주로 묶어다가 외 분비 물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외 분비 물질을 만들어서 또 분비하는 기관들이 있겠지. 그 기관들을 묶어다가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면 외 분비샘이다 이렇게 부르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외 분비 물질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땀이 있다고. 땀. 됐지? 뭐 눈물도 있고, 아이를 낳으면 젖을 먹이지? 젖도 있고, 그 다음에 입에서 침이 분비돼요. 됐지? 밥을 먹게 되면 이 밥을 삼키면 위에서 또 위액을 또 분비하게 될 것이고, 소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소장에서는 쓸개즙, 그 다음에 이자액, 그 다음에 장액과 같은 소화액을 분비를 시킬 거라고. 그래서 침부터 장액까지 공통점은 전부 다 소화액이라는 거지. 소화액도 외 분비 물질에 들어가는구나. 됐지? 그러면 이러한 외 분비 물질을 분비시키는 이유는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분비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들만의 역할들이 있다고. 됐죠? 그래서 땀을 분비하는 이유는 체온을 조절하기 목적이 되는 거고, 소화액을 분비하는 이유는 내가 먹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흡수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서로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 이러한 외 분비 물질을 각각 분비하는 외 분비샘을 묶어다가 얘를 땀샘. 됐지? 눈물을 분비하는 외 분비샘이 눈물샘, 젖을 분비하는 외 분비샘이 젖샘. 됐지? 침을 분비하는 곳이 침샘, 위액을 분비하는 곳이 위샘.
쓸개즙 같은 경우는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를 보내면 쓸개가 특정 시기에 따라서 이 쓸개즙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치? 쓸개에서 분비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단원, 소화계 파테스 우리가 다뤘던 부분이 되겠지. 자, 이자액을 만드는 장소가 이자샘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또 다루게 될 비슷한 개념이 이자섬이 나온다고, 이자섬. 이자샘은 이자액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곳이고, 이자섬은 뇌 분비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뇌 분비샘이야. 그래서 이자라는 점이 좀 특이해. 이자라는 기관은 외 분비샘과 뇌 분비샘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지. 그치? 그래서 샘하고 섬을 제발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대체 장액을 만드는 외 분비샘을 우리가 장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침샘부터 장샘까지 또 묶어서 우리가 무슨 샘이라 불러주면 돼? 그렇지. 소화샘이다 이렇게 불러주면 되는 거지. 실질적인 구조를 갖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땀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땀샘은 피부 있잖아. 피부가 있고, 그 다음 피부 안쪽으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땀이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에 구멍 안쪽으로 들어가면 땀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장소가 나온다고. 그래서, 자, 그 중에서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있다고, 세포. 자, 바로 이쪽을 우리가 땀샘이라 불러요. 그럼 땀샘을 구성하는 이 세포 하나 있지? 이 세포 하나하나를 땀샘을 구성하는 세포네. 그래서 얘를 땀샘 세포를 한다고. 그럼 땀샘 세포 주변으로 모세 혈관이 지나가게 되고, 모세 혈관에 있는 혈장의 일부를 이 세포한테 공급이 되겠지. 그럼 이 세포는 여기 성분을 바탕으로 해서 땀을 만들어서 이렇게 분비를 시킨다고. 그럼 땀이 이렇게 차오르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얘가 때가 되면 이 땀을 몸 밖으로 분비한다는 얘기야. 되겠지? 그럼 참고로 이런 외 분비 물질이 나오는 이 길 있잖아. 이 길을 우리가 분비관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예, 되겠죠, 그치? 예를 들면, 이거를 이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그럼 만약에 땀샘이 아니라, 이거를 눈물샘이라 해보자고. 그러면은 더 이상 땀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눈물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땀샘 세포가 아니라, 눈물샘 세포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됐지? 그럼 얘를 내가 젖샘으로 바꾸잖아? 그러면 젖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젖샘 세포가 되는 거고, 얘가 침샘이라 표현하면 얘는 침이 되는 거고, 침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묶었다 우리가 침샘 세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외 분비샘을 구성하는 뭐들이 세포들이 특정 외 분비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면 세포 외로 방출한다는 얘기야. 분비하면 애들은 공통적으로 무슨 관을 타고 이동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분비관을 통해서 체외로 방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면 뇌 분비 물질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일단 뇌 분비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기관들을 묶어다 우리가 뇌 분비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거고, 다시 한번 뇌 분비 물질과 동일한 말이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호르몬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오케이? 됐지? 자, 뇌 분비샘을 구성하는 역시 뭐가 있겠어? 세포들이 있겠지. 그럼 이러한 세포들이 특정 뇌 분비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고. 근데 애는 뇌 분비 물질이기 때문에 절대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분비된 뇌 분비 물질은 반드시 어디로 꼭 흡수가 돼야 되냐면 혈액으로 반드시 흡수가 된다고. 그래서 혈액을 타고 이놈이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리기 위해 가는 거지. 그래서 반응을 유도하는 이러한 과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뇌 분비 물질의 핵심 중에 핵심은 뇌 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분비된 물질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특정 반응기한테 이동이 돼서 명령을 내린다. 이 핵심이 반드시 머릿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뇌 분비 물질이 반응기로 가기 위해서는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슨 계를 항상 타고 이동한다는 얘기야. 순환계가 꼭 관여를 해줘야지만이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붉은색이 혈관이라고, 여기서 분비된 물질이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거지. 저기 이동을 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린다. 오케이? 이게 가장 기본 틀이 된다는 거. 이제 자, 다음으로 비교할 내용이 뇌 분비 물질과 흥분 전달 물질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특정 정보를 전달해주는 역할은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흥분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라고. 그럼 얘가 분비가 되면 다음 가지돌기를 자극을 하고 다음 신경세포를 탈분극시키면 얘는 곧바로 뭐 돼버려? 분해가 된다고. 됐지? 그래서 흥분 전달 물질은 분비가 되면 얘들은 절대 혈액을 타지 않는다고. 오케이? 됐지? 그런데 뇌 분비 물질은 반드시 뭘 타고 이동을 한다는 점? 그렇지.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해서 순환계를 거쳐서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린다는 점. 되겠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신경세포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해서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낼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흥분 전달 물질로 보이지만 이놈이 혈액을 타서 이동을 해서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때리면 얘는 더 이상 흥분 전달 물질이 아니라
바로 뇌 분비 물질인 호르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뇌 분비 물질과 흥분 전달 물질의 공통점은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혈액을 타냐, 혈액을 타지 않느냐에 대한 이런 큰 차이로 뇌 분비 물질이냐, 흥분 전달 물질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지. 됐지?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비교를 할게. 신경계를 통한 명령 전달과 그 다음 뇌 분비 물질을 통한 명령 전달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지. 됐지? 자, 핵심은 간내 시상하부를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돼. 자, 간내 시상하부가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릴 때 이와 같은 식으로 오로지 신경계로만 명령을 낼 때도 있고 뇌 분비 물질을 이용해서 명령을 낼 때가 있다고. 이들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란 얘기지. 됐지?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 원심성 신경이 간내 시상하부로부터 특정 반응기까지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 있고 주로 흥분의 전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명령 체계이기 때문에 반응기까지 이어지는 명령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해요. 그런데 A는 반드시 뭘 타고 이동을 해? 혈액을 타고 순환계를 거쳐서 특정 반응기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A보다는 명령 전달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지. 됐지? 그러면 이 빠르다가 A의 장점이라면 이 느리다는 A의 단점이 된다고. 그럼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A만의 또 장점이 있을 거란 얘기야.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명령 지속 시간이야. 됐지? 그래서 얘는 한 번 분비하면 소량이라 하더라도 순환계, 즉 혈액을 타고 이동할 때 반응기를 지날 때마다 계속 뭘 내릴 수 있어? 명령을 내릴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명령 지속 시간 얘는 길다고 길어. 됐지? 근데 N은 한 번 신호를 만들어주면 그 신호만으로만 명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령 지속 시간이 짧다고. 됐지? 그럼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뇌 분비계를 통한 명령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 이거지. 한 번 물질을 만들어 놓고 뿌리기만 해주면 얘가 혈액을 타고 가면서 지나갈 때마다 계속 명령을 때려주기 때문에. 근데 얘를 통해서 명령을 내려면 흥분 전도를 통한 정기적 신호를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비효율적이라고. 됐지? 그래서 얘만의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됐지? 자, 그다음 또 이 뇌 분비계의 또 다른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냐? 작용 범위에 또 차이가 있다. 됐지? 다시 한번 원심성 신경은 특정 반응기하고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명령을 내리면 특정 반응기한테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작용 범위가 얘는 좁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됐지? 그런데 뇌 분비 물질 같은 경우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응기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다루게 될 거야. 이 에피네프린은 명령을 내릴 때 간이라는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데 얘가 심장이라는 반응기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됐지? 우리가 자세히 다루진 않지만 생장 호르몬이라는 뇌 분비 물질이 있다고. 얘는 내 몸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키거든. 그럼 얘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온몸이 그냥 반응기야. 됐지? 온몸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야 내 몸이 전체적으로 몸집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경계보다는 뇌 분비 물질을 통한 명령이 훨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응계 종류가 많다라는 거. 됐지? 그래서 에너지 면에서도 효율적이면서도 반응기 측면에서도 한 종류의 뇌 분비 물질을 가지고 여러 반응기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명령 전달 매개체요. 당연하겠지만 신경계는 무슨 세포를 통해서? 그렇지. 신경세포를 통해서 명령이 전달이 되는 거고 뇌 분비 물질은 순환계 중에서 뭘 통해서? 그렇지. 혈액을 통해서 명령이 전달된다. 그래서 혈액 자체가 명령 전달 매개체다.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신경계와 뇌 분비계의 비교 내용을 수능에서는 단독으로 물어보진 않고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항상성 조절 과정에서 뇌 분비계와 신경계의 차이를 같이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 기본 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다. 됐지? 자, 그 다음으로 다루게 되는 내용이 뇌 분비 물질의 특징인데 이 뇌 분비 물질에 대한 특징은 역시 수능에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신에서 서술형 문제로 주로 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 중 하나라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내용 들어가 보자. 됐지? 자, 첫 번째 특징은 이미 앞에서 다뤘어. 어디서 만들어지니? 그래서 뇌 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이 뇌 분비샘의 종류가 또 여러 종류가 있긴 하겠지만 묶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서 반응기까지 이동을 해서 명령을 내린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치? 두 번째가 뇌 분비 물질마다 표적기관이 존재한다는 점. 선생님, 표적기관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뇌 분비 물질이 명령을 내리는 반응기야. 항상 과학은 동일한 말인데 개념을 살짝씩 바꾼다고. 이런 걸 잘 잡아야 된다 이거지. 됐지? 반응기, 뇌 분비 물질이 명령을 내릴 반응기를 우리가 표적기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됐지? 그래서 뇌 분비 물질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응기의 종류가 전부 다 정해져 있다는 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또 오해를 하더라고. 선생님, 그럼 이 말은 한 종류의 뇌 분비 물질이 한 종류의 표적기관, 즉 한 종류의 반응기한테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인가요? 이상하게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은 간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장한테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한 종류이긴 하지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응기가 여러 종류 있을 수 있지. 이 여러 종류가 다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제발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러면 특정 반응기 또는 특정 표적기관은 특정 호르몬한테 결국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됐지? 항상성 조절 과정하고도 연결돼서 이 내용이 쓰일 때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라고. 됐지? 이유를 설명해 보자고. 뇌 분비 물질, 즉 호르몬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 그치? 이 여러 종류의 호르몬들은 나름대로의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호르몬, 즉 뇌 분비 물질은 종류마다 서로 다른 모양을 갖고 있구나를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라고. 됐지?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외워야 될 호르몬 중에서 TSH라는 호르몬이 있고 ACTH라는 호르몬이 있어. 이 호르몬의 이름 가지고 제발 어렵다 생각하지 마. 예를 들어 설명을 한 거니까. 됐지? 그럼 이 두 호르몬은 종류가 다르니까 생긴 모양도 다르다고. 그럼 얘를 내가 동그랗게 생겼다 가정을 하고 이놈을 내가 세모나게 생겼다면 가정을 해보자고. 되겠지? 둘 다 호르몬이니까 얘들은 당연히 뭘 타고 이동을 하겠니? 그렇지.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겠지. 그리고 참고로 TSH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응기는 갑상샘이야. 선생님, 갑상샘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있는 특정 기관 중 하나야. 바로 다음에 바로 나온다. 그냥 특정 반응기다. 됐지? 자, ACTH는 누구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냐면 부신 겉질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래서 호르몬마다 서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반응기가 다르다라는 거지. 됐지? 그럼 이들이 공통적으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한다고. 그럼 혈액 속에는 TSH도 있고 그 다음 ACTH도 있다고. 됐지? 이 혈액이 지나가는데 이들이 갑상샘을 지나고 있다고. 그럼 혈관 주변으로 존재하는 세포들은 무슨 세포가 되겠어? 그렇지. 갑상샘을 구성하는 갑상샘 세포가 될 거라고. 그러면 갑상샘 세포 주변으로 TSH나 ACTH가 둘 다 빠져나와서 애들을 건드릴 수 있다고. 그럼 갑상샘 세포 입장에서는 TSH한테만 명령을 받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갑상샘 세포의 세포막에는 이 특정 뇌 분비 물질의 명령을 수용할 수 있는 특정 구조물이 존재를 해요. 오케이? 됐지? 이 구조물을 뭐라 부르냐면 수용체라 부른다고. 특정 뇌 분비 물질을 하나의 신호로 수용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라고 보면 돼. 됐지? 생명과학 2로 들어가게 되면 이 수용체의 물질도 우리가 단백질이다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생명과학 1에서는 거기까지는 상관이 없다고. 그럼 수용체도 수용체의 나름대로의 입체 구조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얘기지. 됐지? 그래서 이러한 수용체를 거다가 전체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뇌 분비 물질 수용체를 한다고. 그럼 뇌 분비 물질 수용체도 나름대로의 무슨 구조가 있다고? 얘가 입체 구조가 있다고. 그래서 TSH가 모양이 동그랗고 이 갑상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용체의 모습도 동그란 거잖아. 서로 들어맞는 구조라고. 근데 ACTH는 삼각형이지. 그럼 삼각형이 이 동그란 구조물 안에 결합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애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이 둘 중에 누구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 TSH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지. 결합을 하면 이 결합된 신호가 세포 내부로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 이 갑상샘 세포는 TSH한테 명령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 됐지? 근데 얘는 애한테 결합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애는 애한테 죽었다 깨어나도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애는 갑상세포는 애한테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명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뇌 분비 물질 수용체 중에서도 특정 뇌 분비 물질하고만 들어맞는 구조가 있잖아. 얘는 누구하고만 결합할 수 있어? TSH하고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용체를 무슨 수용체라고 부르냐면 TSH 수용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뇌 분비 물질마다 표적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또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표적기관별로 특정 뇌 분비 물질한테만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니? 그러면 표적기관별 가지고 있는 뇌 분비 물질의 수용체의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내신의 서술형에서도 가끔 선생님들이 물어보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가 미량으로 작용한다는 점. 그래서 뇌 분비 물질은 이와 같은 식으로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만 내리면 되는 신호만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대량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내 몸에서 많이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 되지? 하지만 미량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적정량이 있을 거라고. 이 적정량보다 너무 많이 분비가 돼버리면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과하게 줘버리겠지. 그럼 반응기로 또 반응이 과하게 나올 거라고. 그런 것들을 과다증이라 불러요. 근데 이 적정량보다 너무 적게 분비되잖아. 그러면 특정 반응기로 또 반응이 제대로 안 나오겠지? 그런 경우를 과소증이라고 부른다고. 됐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생장 호르몬이라는 뇌 분비 물질이 있어. 이 생장 호르몬은 특정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리면 세포 분열을 촉진시켜서 단시간 동안에 세포수를 늘리게끔 해준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몸집을 키우는 거지. 그래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야. 됐죠? 근데 이놈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잖아. 그러면 몸집이라든지 키가 너무 커진다고. 그런 것들을 거인증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너무 적게 분비가 되면
세포 분열 촉진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지. 그럼 같은 시간 동안에 동 나이대에 있는 사람보다 세포 수를 적게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몸집이나 키가 작다고. 그런 경우는 외소증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왔다. 이놈이 너무 적게 분비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니? 그러면 특정 뇌 분비 물질이 특정 반응계한테 일으키는 반응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안다라면 이런 과다증이나 과소증 여러분들이 유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나는 대표적인 예를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호르몬의 과다증과 과소증 중에서 생장 호르몬 밑에를 보시면 티록신, 인슐린, 항인 호르몬, 에프네프린 있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바로 외우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성 조절 과정까지 끝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익혀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외워진다고. 됐지? 어쨌든 기능을 알면, 뇌 분비 물질들마다 기능을 하면 과다증이나 과소증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됐지? 자, 다음으로 네 번째로 척추 동물 간에는 거부 반응이 없다는 점. 이때 척추 동물이라 하게 되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그다음 포유류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거지. 됐지? 거부 반응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세포가 모여져 있는 집단, 즉 조직을 떼다가 옆 친구한테 이식을 하잖아. 그럼 옆 친구 입장에서는 동일한 세포를 받았지만 실제 자기 세포가 아닌 거지. 그래서 내 몸은 내 세포인지 내 세포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내 세포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걔를 제거시켜버린다고. 그런 경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부 반응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호르몬, 즉 뇌 분비 물질 같은 경우는 척추 동물 사이에서 주고받아도 얘는 거부 반응이 없이 마치 내가 만든 뇌 분비 물질인 것처럼 인식해버린다는 얘기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양서류의 대표적인 사례가 개구리가 있잖아. 그 다음 포유류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인간이 있다고. 그림을 그려 설명을 하면 이렇게 개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있다고. 그래서 자, 개구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 호르몬이 있다고. 그래서 이 개구리한테서 특정 호르몬을 추출을 해서 우리 사람한테 이식을 해도 이 호르몬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이물질이 아닌 거부 반응이 없이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이 안에서 작용할 거라 이거야. 됐지?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호르몬의 분비 부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병들, 대표적으로 과소증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원리를 과거에 많이 이용을 했다고. 됐지? 대표적인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하면, 자, 포유류의 또 다른 사례가 돼지가 있다고. 됐지? 자, 어떤 인간이 있는데 이 사람이 특정 호르몬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외우게 될 거야. 인슐린이 결핍된, 즉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됐지? 그럼 이 사람한테는 인슐린을 주기적으로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돼지도 동일한 호르몬인 뭐를 만들어? 인슐린을 만든다고. 그래서 돼지로부터 인슐린을 추출을 해서 이런 인슐린이 결핍된 환자한테 얘를 주입을 시켜서 인슐린 결핍을 해소하는 방법을 썼다 이거지. 왜?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되겠지? 자, 그리고 이 거부 반응이 없다를 다른 의미로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항상성 조절 과정이 끝나면 인체 방어 작용을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다루는 개념이야.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표현을 해. 항원이라는 얘기는 대항해야 할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자, 이것과 똑같은 말이 종 사이에 특이성이 없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자, 이와 같이 뇌 분비 물질의 특징 4가지를 다뤘고, 이 4가지를 서술하시오라는 서술형이 내신에서는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수능을 위한 내용이라면 1번하고 2번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자, 여러분들 교재 118쪽에 나와 있는 사람의 뇌 분비샘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얘들아 이해하는 게 아니야. 100% 외워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뇌 분비 물질을 분비하는 여러 기관들이 존재를 하고, 그 기관들에서 분비하는 각각의 뇌 분비 물질에 대한 이름도 외워야 되고, 뇌 분비 물질이 명령을 내리는 표적기관, 즉 반응기에 대한 종류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 그 반응길로부터 실제 어떤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지까지 여러분들 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표에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표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굉장히 많은 뇌 분비 물질과 표적기관과 작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딱 외워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어. 그 내용을 여기서 딱 정리해 줄 테니까 이 부분을 그림화 시켜가지고 연결 과정을 함께 생각하면서 외우길 바란다고. 오케이? 됐지? 처음부터 뇌 분비 물질에 대한 표적기나 반응기를 이걸 전부 다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말라고. 항상성 조절 과정까지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잡힐 거라고.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뽑아내기만 하면 된다고. 됐지? 자, 내 몸의 전체적인 뇌 분비샘을 통제함으로써 전체적인 뇌 분비 물질을 조절하는 중추가 바로 어디였다? 그렇지. 간내 시상하부였지, 그치?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의 위치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대뇌 바로 아래 여기 됐지? 여기를 좀 확대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위쪽이 시상하부야, 시상하부. 정확하게는 간내 시상하부가 되겠지? 자, 간내 시상하부 아래쪽으로 살짝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뇌하수체라 부르지.
이제 앞쪽과 뒤쪽이 있어요. 이게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앞뒤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를 뭐라 부르냐면 전엽이라 불러, 전엽. 그래서 뒤쪽을 후엽이라 부른다고. 되겠지? 자, 그 다음 또 다른 뇌분비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의 목에 보면 기체가 지나가는 기관 또는 기도가 있다고. 이 기도 주변으로 붙어 있는 나비 넥타이 모양의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을 우리가 갑상샘이라 불러. 됐지? 이때 갑자가 갑옷갑자인데 한자가 이렇게 생겼거든? 됐지? 생긴 모습이 이 한자를 닮았다. 마치 갑옷 같다. 마치 갑옷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갑옷 모양의 뇌분비샘이다. 그래서 갑상샘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소화기에서 다뤘던 소화기관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자가 있었다고. 이자는 특이하게 외분비샘과 뇌분비샘을 같이 갖고 있다 그랬지. 그 중에서 이자가 가지고 있는 뇌분비샘을 이자섬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주의하실 게 이자샘은 외분비 물질이야. 여기서는 뭐가 분비돼? 이자, 액이 분비가 되는 거고, 이자섬에서는 뇌분비 물질이 분비가 돼. 됐지? 그러면 좀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신경계와 연결을 시키면 이자액은 어떤 역할과 관련돼 있어? 소화와 관련돼 있지? 그래서 이자샘을 통제하는 중추는 누구겠냐? 얘는 연수라고, 연수. 됐지? 뇌분비 물질은 누가 통제한다고? 간내 시상하부가 통제한다고, 얘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모의고사에서 물어보는 내용 중 하나거든. 그래서 이자라는 기관은 뇌분비샘과 외분비샘을 같이 갖고 있어서 각각의 조직마다 통제하는 중추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바로 콩팥이잖아. 그림상에서 콩팥이고 얘가 오줌관이야. 그렇지? 콩팥 위쪽에 붙어 있는 거지. 콩팥 위쪽에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부신이라 불러요. 부신. 원래 콩팥을 동일한 말로 신장이라 부르거든? 즉 신장이 부속기 같다 그래가지고 얘를 부신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근데 부신을 잘라서 보면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데 항상 말했듯이 특정 기관을 잘라서 층이 두 개로 나누잖아. 그럼 바깥쪽은 뭐라 부르지? 겉질. 무슨 겉질이니? 부신의 겉질이다. 부신 겉질. 안쪽을 뭐라 부르지? 속질. 어디 속질이니? 부신의 속질이다.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 선생님이 뇌하 수치 아래로 기관을 적을 때 갑상샘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 그 다음에 이자섬하고 부신 속질은 오른쪽에 적어놨어. 이유가 있겠지, 그치?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생명과학 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할 뇌분비샘이야. 되겠죠, 그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생식기에서도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생식기도 나름대로 뇌분비샘으로 표현을 시켜서 이거를 묶어다가 생식샘이라 표현을 하거든. 특히 여자는 난자를 만드는 장소가 난소잖아. 난소가 양쪽에 있고, 남자는 정자를 만드는 장소, 정소가 있다고. 그래서 이 난소와 정소에서는 특정 생식세포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얘들을 묶어다가 생식샘이다 부른다라는 거지. 하지만 생명과학원에서는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여기 위쪽으로만 여러분이 알고 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걸 기본 틀로 해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자고. 각 뇌분비샘에서 분비되는 뇌분비 물질의 종류, 그 다음 표적기관과 그들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나 보시면 돼. 오케이? 잘 따라와. 자, 간의 시상하부는 신경계 중에서 중추신경계인 뇌 포함이 되기도 하지만 얘는 직접적으로 뇌 분비 물질을 분비도 시킬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됐지? 자,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할 때 붉은색으로 표현한 뇌 분비 물질이 있고 노란색으로 표현한 뇌 분비 물질이 있어. 이 뇌 분비 물질들의 차이를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봐. 되겠지? 자, 간의 시상하부, 전엽, 후엽, 갑상샘, 이자섬, 그 다음 부신 겉질, 부신 속질이 있다. 오케이? 되겠지? 자, 간의 시상하부에서 직접적으로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 뭐가 있냐면 TSH, RH라는 호르몬이 있거든? 이 호르몬은 무엇이냐? 이름에 기능들이 있다고. 됐지? 살펴보시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방출시켜라 라는 명령을 가진 호르몬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TSH라 부를 거거든. 이때 TSH를 릴리즈, 방출시켜라 라는 명령을 가진 호르몬이라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TSH는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전엽에서 분비가 된다고 얘가. 됐지? 그럼 TSH, RH는 분비가 돼서 혈액을 타고 누구한테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야. 그렇지? 뇌하수체 전엽한테 명령을 내리면 이 전엽에서는 TSH를 분비하라는 명령이구나.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TSH를 분비하게 된다고. 됐지? 그러면 TSH, RH의 분비되는 장소는 간의 시상하부인데 그럼 TSH, RH의 표적기관은 누구니?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럼 TSH, RH도 말이 길다고 그래서 A를 줄여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TRH라 불러. 오케이? 그래서 이 TSHRH를 줄여가지고 TRH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말 그대로 누구를 자극하는 거야? 갑상샘을 자극해. 즉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린다 이거야. 그럼 얘도 혈액을 타고 갑상샘을 지나가게 되면 갑상샘한테 명령을 때린다 이거지. 됐지? 그러면 TSH의 분비 장소는 뇌하수체 전엽이면서 TSH의 표적 기관 어디다? 그렇지. 갑상샘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갑상샘에서는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냐면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그렇지? 티록신도 나름대로 표적기와 표적기로부터 이끌어내는 반응의 종류가 있겠지. 여기서는 거기까지 다루진 않을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내가 붉은색으로 표현한 호르몬이 있고 노란색으로 표현한 호르몬이 있다고. 이들의 차이가 뭐니? 그러면 붉은색의 뇌 분비 물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는 중간 계통의 뇌 분비 물질, 즉 호르몬이라 보시면 되고, 노란색으로 표현한 뇌 분비 물질 또는 호르몬은 가장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라고. 되겠지? 자,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외우셔야 될 게 간내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서 뭐가 있냐면 ACTH-RH가 있다고. 뭔가 감이 오지? ACTH를 릴리즈, 방출시켜라 라는 명령을 가진 호르몬이라는 뜻이야. 됐지? 그럼 ACTH-RH가 무엇이냐 그러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야. 그래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을 줄여가지고 ACTH라거든. 아, ACTH를 방출해라 라는 명령을 가진 호르몬이구나. 오케이? 되겠지? 그러면 ACTH는 어디서 분비가 되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엽에서 분비가 된다고 이거. 됐지? 그럼 ACTH-RH는 역시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냐고? 그렇지. 전엽한테 명령을 내린다 이거지. 됐지? 그럼 ACTH-RH도 말이 길어. 그래서 얘를 줄여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CRH라고 불러요. 그래서 CRH. 그럼 전엽에서 이 명령에 따라서 ACTH가 분비되면 이건 역시 혈액을 타고 누구한테 명령이 들어가? 그렇지. 부신 겉질한테 명령이 들어간다고. 그럼 부신 겉질에서는 이 명령에 따라서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당질 코르티코이드와 두 번째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이 두 개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당질 코르티코이드만 기억을 하시면 돼. 됐지? 수능은 서술형 문제가 안 나오지. 즉 주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당질 코코다 이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걸 강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예 다 빠졌거든.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는 절대 알 필요가 없는 호르몬이다. 그치? 어찌됐든 당질 코르티코이드. 나는 앞으로 얘를 줄여가지고 당질 코코다 이렇게 부를 거야. 오케이? 참고로 이것과 동일한 말이 코티솔이라 그래요. 똑같은 말인데 생명과학 원에서는 코티솔보다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거야. 됐지? 이때 코르티코이드가 코르텍스라 그래서 껍질의 어원이거든. 겉질이 일종의 껍질로 보는 거잖아. 자, 껍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네. 그래서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붙인다고. 됐지? 역시 마찬가지로 당질 코르티코이드 역할은 여기서 다루지 않고 우리가 항상성 조절 과정 들어가면 그때 다룰 거야. 됐지? 자, 추가적으로 전엽에서 또 분비할 수 있는 호르몬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간내 시상하부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자고. 하나만. 됐지? ADH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ADH하고 똑같은 말은 항이뇨 호르몬이라 불러. 됐지? 이뇨란 뜻은 오줌을 싼다는 얘기거든? 항이란 얘기는 막는다는 얘기야. 즉 오줌이 나가는 걸 막는 거지. 완벽하게 막는 건 아니고 오줌량을 줄이는 호르몬이야. 그러면 ADH라는 항이뇨 호르몬은 오줌량의 조절과 관련되는 호르몬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지. 그러면 오줌을 만드는 기관이 어디야? 콩팥이라고. 그럼 ADH는 누구한테 명령을 때리겠니? 그렇지. 콩팥한테 명령을 때리겠지. 즉 ADH의 분비 기관은 뇌하수체 후엽이면서 표적 기관은 누구다? 그렇지. 콩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됐지? 수능에서는 ADH, 항인 호르몬 둘 다 동일한 비율로 잘 쓰기 때문에 둘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됐지? 그 다음 또 하나 애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영어 약자와 이걸 풀어 쓴 우리말과의 관계는 둘 중에 하나만 외워도 되나요? 아니지. 둘 다 외우셔야 되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기간이 2개 남았어요. 이자섬하고 부신 속질 있지? 얘를 내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오른쪽에다 따로 빼놨다고. 그 이유가 있겠지. 그치? 이자섬과 부신 속질은 간내 시상하부가 여기처럼 호르몬을 갖고만 통제하는 게 아니야. 됐지? 얘는 명령을 때릴 때 신경계를 가지고 직접 통제한다고. 원심성 신경세포를 가지고 애들은 직접 통제한다 이거야. 오케이? 됐지? 그럼 간내로부터 뻗어나오는 원심성 신경이기 때문에 애들은 전부 다 무슨 신경계가 되니? 그렇지. 자율신경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뇌 분비샘 중에서 간내 시상하부의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직접 통제하에 있는 기관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무슨 섬하고? 이자섬하고 부신 속질이 된다는 거. 그렇지? 그럼 자율신경계는 하나의 기관에서는 항상 몇 가닥이? 두 가닥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 중에 하나가 교감, 그 중에 또 하나가 부교감이 되는 거지. 해부학적 구조까지 살짝 더 들여다보면 이자섬에는 교감하고 부교감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부신 속질은 예외적으로 얘는 교감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이 해부학적 구조까지 다 물어봤는데 거기까지 이제는 여러분 알 필요는 없고 지금 물어보지 않으니까 어찌됐든 이자섬과 부신 속질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뇌 분비 물질의 조절을 통제받는 기관이구나 라는 건 확실히 기억해 두고 가자고. 오케이? 그러면 교감신경을 통한 명령과 부교감신경을 통한 명령에 따라서 이자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가 정해져 있을 거란 얘기지. 그걸 이제 잡을 거야. 이자섬부터 가보자고. 됐지? 자, 이자섬에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자섬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부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자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됐지? 내가 중간에다 뭔가를 내가 생략시켜놨지. 이유가 있어. 자, 여기 이자를 살짝 확대시켜서 여기 밑에 그림에다 표현을 시켜볼게. 여기다 표현을 시켜볼게. 자, 보시면 이자의 생긴 모습을 약간 나름대로 모식화 시켜둔 거거든. 됐지? 자, 여기가 12지장, 소장이지?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이고. 됐지? 여기 관이 이자관이야. 이자관에는 여기 쓸개관이 또 연결이 돼 있지. 그치? 그건 무시하고. 자, 그 다음 이자관은 쭉 따라가다 보면 중간중간 이렇게 나뭇가지 형태로 이자관들이 갈라져 있다고. 됐지? 이자관을 쫓아가면 이 끝에가 이런 식으로 볼록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다고 이렇게. 됐지? 여기가 바로 무슨 셈이냐면 이자샘이야. 이자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이자액을 만들어서 뿌리면 이자관을 통해서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오케이? 됐지? 다시 한번. 이자샘은 왜 분비샘이야? 소화액을 만드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자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세포 집단인 조직이 있다고. 이 조직들이 바로 뇌 분비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세포 집단이거든. 그럼 얘는 뇌 분비샘이니까 이자 중에서도 여기를 이자섬이라 부른다고. 됐지? 그럼 간내 시상하부로부터 뻗어나온 원심성 신경인 자율신경이 이 이자섬마다 교감하고 부교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자섬의 일부를 확대를 시키면 이 세포들은 이자섬을 구성하는 세포가 되겠지. 지금 이 세포들이 바로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또는 뇌 분비 물질을 생성을 할 거야. 됐지? 근데 이 각각의 세포들은 나름대로 역할이 완전하게 정해져 있거든. 그래서 글루카곤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세포가 있고 인슐린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세포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됐지? 그 중에서 이 세포는 글루카곤만 만들어. 이 세포는 인슐린만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잖아. 그래서 이 각각의 세포들마다 또 기능이 정해져 있네. 그래서 이 각각의 세포마다 또 이름을 붙여놨다고. 글루카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자섬 세포를 알파 세포라 부르는 거고 인슐린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자섬을 구성하는 세포를 베타 세포라 부른다고. 왜 알파인지 왜 베타인지 나도 몰라. 이걸 처음에 발견한 생물학자가 그렇게 이름 붙여놨으니까 이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주변으로 무슨 혈관이 지나가겠냐? 모세혈관, 즉 혈관이 지나가면 여기서 각각 생산된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렇게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할 거라 이거지. 됐지? 그럼 글루카곤은 교감신경의 명령을 받으면 얘가 분비가 될 것이고 인슐린은 부교감신경의 명령을 받으면 얘가 생성돼서 분비가 될 거라 이거지. 오케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감신경이 이자섬에 무슨 세포한테? 알파 세포한테 명령이 들어가면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고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베타 세포한테 명령이 들어가면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는 점. 어찌됐든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는 공통적으로 무슨 섬을 구성하는? 이자섬을 구성하는 세포인데 글루카곤을 만드냐? 인슐린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름이 따로따로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지. 오케이? 자, 다시 이 그림으로 들어와서 자, 마지막 뭐가 남았지? 부신 속질이 나왔지, 그치? 자, 해부학적으로 부신 속질에는 교감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됐죠? 그래서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부신 속질은 한 가지 호르몬만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바로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고 이것과 동일한 말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다. 둘이 똑같은 말이야. 됐지? 그럼 어떤 말과 비슷하냐면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이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잖아. 실제 화학적 성분이 서로 비슷해. 됐지?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노루를 붙였냐? 노루가 빠져있느냐 차이인 것 뿐인 거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의 전체적인 뇌 분비샘과 분비되는 뇌 분비 물질에 대한 종류를 완벽하게
외워야 돼. 됐지? 그 다음에 막 가장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역할들은 내가 지금 바로 설명해 주지 않고 차근차근 학습해 나가면서 이들의 역할들이 등장할 거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 분비 물질의 표적기관과 역할들을 외워두신다라는 생각으로 학습에 임하시면 된다. 됐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완벽하게 외우셨다 가정을 하면 이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꿨을 때도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여러분들 교재 119쪽에 나와 있는 저절 경로를 이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시킨 거거든. 다시 한번. 간내 시상하부는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릴 때 자율신경계만으로만 통제하는 반응기가 있고, 자율신경계와 뇌 분비 물질을 같이 이용해서 통제하는 반응기가 있고, 뇌 분비 물질만을 이용을 한 반응기 종류가 있다라는 거지. 됐지? 이 시간에 다루는 거는 이거는 빼는 거지. 이거 빼고 이 경로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경로를 통해서 통제받는 중간에 뇌 분비샘과 반응기의 종류는 뭐가 있니? 또는 중간에 이 뇌 분비 물질의 종류는 뭐가 있니라고 하면 아직은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뇌 분비 물질의 명령을 받는 반응기를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 그럼 나중에 다룰 것이고,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뇌 분비샘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는 뇌 분비샘이 아까 몇 가지 있었지? 두 가지. 그렇지. 이자섬하고 부신 속질이 있었지. 만약에 내가 이 뇌 분비샘이 이자섬이다 라고 하면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이자섬의 알파세포로부터 글루카곤이,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면 이자섬에 있는 베타세포로부터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고. 됐지? 그럼 이 글루카곤 인슐린이 여기에 해당될 뇌 분비 물질이 되겠지. 됐지? 만약에 내가 이 뇌 분비샘을 부신 겉질로 보자고. 부신 속질로 보자고. 그럼 부신 속질에서 간내 시상업의 명령을 받으면 이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뭐가 돼? 그렇지.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중간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있었지. 자, 전엽을 통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시상하부가 직접 분비하는 호르몬 중에서 TRH가 있다. 그러면 이 뇌하수체 전엽은 뭘 분비해? TSH가 분비가 되지. 그럼 TSH는 누구한테 명령 때리니? 갑상샘한테 명령을 때리면 갑상샘에서는 어떤 호르몬을? 그렇지. 티록신을 분비하는구나. 오케이? 됐지? 또 뭐도 있어? CRH가 있지? CRH가 분비되면 전엽에서는 ACTH가 분비가 되고, 그러면 뭐가 돼? 부신, 겉질이 되고, 그럼 여기서 분비된 호르몬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분비가 될 것이다 라는 점. 됐지? 자, 후엽을 통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뭐만 기억해라? ADH만 기억해라. ADH와 똑같은 말이 항이뇨 호르몬이요. 됐지? 참고로 여기 신경세포는 간내 시상하부의 연합신경세포로 보면 돼. 근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됐지? 그냥 신경세포의, 간내 시상하부의 신경세포의 통제하에 후엽에서 그냥 뭐가 분비된다? ADH가 분비된다. 여기는 확실하게 자율신경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다. 그냥 신경계의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ADH가 분비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뇌 분비 물질의 구성 성분인데 지금 수능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물어보지 않아. 근데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것만 자꾸 가본다 이거야. 수능을 위해서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 됐지? 자, 크게 단백질로 구성된 호르몬이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로 구성된 호르몬이 있는데, 이때 스테로이드 계열로 구성된 호르몬은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그 다음에 생식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거는 기억할 필요가 없다고. 왜? 우리가 안 다루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 부신 겉질 호르몬만 기억하면 되겠지. 부신 겉질 호르몬에서는 두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잖아. 뭐 당질 코르티코이드,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었다고. 됐지? 이걸 묶어가지고 그냥 코르티코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그냥 콕콕 이렇게 불러도 상관이 없어. 됐지? 이거 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된 뇌 분비 물질 또는 호르몬 종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고 정리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뇌 분비 물질 조절 원리가 된다.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전인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뇌 분비물질 조절 원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 근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살짝 줄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뇌 분비 조절 원리가 단독으로 지금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잡아야 할 내용이다. 됐지? 뇌 분비물질 즉 호르몬의 전체 조절은 누가 있었지? 간내 시상하부가 있었지. 간내 시상하부가 언제, 어느 시점에 이 뇌 분비 물질이 필요해라고 명령을 주기적으로 잘 내려줘야 된다 이거지. 간내 시상하부도 나름대로 정보가 필요하다고. 됐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조절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야. 오케이? 현재 간내가 나 있는데 정확하게는 간내 시상하부가 되겠지. 나중에 항상성 조절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내 시상하부는 우리 몸에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센서로 생각하면 돼. 됐지? 센서란 얘기는 나름대로의 원하는 값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설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더 필요하겠네? 덜 필요하겠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가장 대표적인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사례를 갖고 설명을 해보자. 자, 간내 시상하부가 TRH를 분비를 시켜요. TRH는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게 되고, 그럼 전엽에서는 뭘 분비하게 되냐?
TSH를 분비하게 되지? 그럼 TSH는 분비되면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니? 그러면 갑상샘한테 명령을 내린다고. 그럼 갑상샘을 구성하는 뭐들이? 세포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어떤 호르몬을? 그렇지.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지. 됐지? 자, 지금부터 티록신의 표적기관과 표적기관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외우고 가시면 돼. 됐지?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티록신의 주 표적기관이 누구냐면 간이야, 간. 오케이? 물론 간하고 근육이 있는데 이제 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고. 됐지? 그럼 이 간이라는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리면 이 간에서 반응이 나타나겠지. 그러면 티록신에 대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그러면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는 명령이야. 됐지? 이거를 교재에서는 좀 더 큰 틀로 세포호흡 자체가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럼 세포 호흡이라는 게 뭔데? 대표적인 사례로 포도당과 같은 3대 영양소를 분해를 유도하는 거지. 분해시키면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빠져나올 것이고, 그럼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ADP가 인산을 바탕으로 해서 ATP가 만들어질 거라고. 이때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였지? 그렇지, 화학 에너지였지. 그럼 이 화학 에너지가 ATP에 100% 다 실리냐? 그렇진 않지. 화학 에너지의 일부는 무슨 에너지? 화로 빠져나가요. 열 에너지 화돼서 빠져나가는 거지. 됐지? 그렇지? 이때 세포 호흡 결과 발생한 이 열 에너지를 뭐라 부를 거냐면 열 발생량이라 부를 거야. 티록신의 실제 목적은 세포 호흡을 촉진시켜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걸 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럼 열 에너지 발생량이 증가하면, 즉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올라가겠니? 내 몸에 체온이 올라간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이 내 몸의 체온을 주기적으로 누가 계속 측정을 하고 있냐면 간내 C상하부가 주기적으로 계속 측정을 하고 있다고. 간내가 내 몸의 센서란 얘기는 간내 C상하부의 주 역할이 항상성 조절이잖아. 그럼 내가 항상성 조절 중에서 지금 뭐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체온 조절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간내 C상하부는 센서란 얘기는 내 몸의 체온을 주기적으로 얘가 계속 측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럼 간내 C상하부는 뭘 설정하냐 그러면 실제 내 몸의 체온을 몇 도로 유지할 것인지를 얘를 설정한다고. 그래서 예를 들면 간내 C상하부가 체온을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36.5도C로 설정을 해놨다고. 그래서 근데 실제 체온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 체온이 35도라고. 그럼 얘가 측정을 해봤더니 설정값보다 너무 낮지? 그럼 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이 수준만큼 체온을 올리고 싶겠지.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량을 늘려서 세포호흡을 촉진시킬 거라고. 그러면 얘가 TRH의 분비량을 늘리고 TSH의 분비량을 늘리고 티록신의 분비량을 결과적으로 늘려가지고 세포호흡을 촉진시켜서 열 발생량 증가와 함께 체온을 올릴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체온이 올라갔다고. 체온이 올라갔는데 얘가 37도가 됐다고. 그래서 그럼 또 측정을 하겠지. 설정값보다 뭐하네? 높네? 이제는 세포호흡을 촉진시킬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들의 분비량 뭐 하는 거야? 줄이지. 그럼 얘를 줄이면 얘의 분비량도 줄고 얘의 분비량도 줄고 결과적으로 세포호흡 촉진도 억제가 됨으로써 열 발생량이 줄어든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온도가 뭐 하게 돼? 내려가게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온도는 계속 몇 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는 얘기야. 얘가 최초로 설정한 36.5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되겠냐? 됐지? 그래서 이 조절 과정이 가장 큰 틀인데 이 조절 원리를 전반적으로 뭐라 부르냐면 피드백 조절 원리라 불러요. 피드백은 우리가 언제 배웠지? 그렇지. 일단은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배웠던 사례이제. 마지막 결과물이 다시 최초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인데 이때 간내 C상하부가 설정한 최초의 값을 우리가 뭐로 보는 거야? 원인으로 보는 거라고. 그래서 그럼 실제 체온이지. 실제 이 체온이 뭐가 되는 거니? 결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원인한테 다시 영향을 주는 거지. 이 과정이 바로 무슨 백이니? 피드백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특히 이 피드백 중에서 마지막 결과물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려는 이러한 피드백을 뭐라 부르냐면 음성 피드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래 음성이라 하게 되면 뭔가를 억제시킨다는 뜻인데 실제 이거를 억제를 강하게 시키냐 억제를 약간 덜 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가 조절이 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설정값은 36.5도야. 근데 실제 체온이 37도라고. 그럼 세포 호흡을 촉진시키면 안 되겠지. 그래서 애가 이 TRH의 분비를 억제를 늘린다고. 억제 정도를 키운다는 얘기지. 억제를 시켜버리면 A도 억제되고 A도 억제가 돼서 전체적인 분비량을 줄인다 이거지. 이해되겠지? 근데 설정값이 예를 들면 35도야. 미안. 현재 체온이 35도야. 그럼 설정보다 낮잖아. 그럼 세포를 촉진시켜야 되겠지? 그러면 억제된 거를 이제 서서히 풀어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 음성이라는 얘기는 억제 정도를 강하게 하냐, 억제 정도를 서서히 풀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호르몬이 조절되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이라는 말을 쓴 거고, 어찌됐든 음성 피드백의 최종 목적은 가장 마지막의 결과물을 최초에 설정한 값 수준으로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게 바로 무슨성 조절을 다룰 거야. 항상성 조절 사례를 다룰 거라고. 항상성 뜻이 뭐니? 체내 환경을 항상 일정하게, 그 일정하라는 얘기는 간의 시상하부가 설정한 값에 유지가 되도록 조절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항상성 조절 자체가 바로 곧 무슨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거야?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여기까지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 나는 이 조절 과정을 설명을 할 때 체온 조절 과정까지 엮어서 설명을 했지만 실제 교재에 나온 거는 이 티록신의 양으로 이제 좀 표현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간내가 설정할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티록신의 양을 온도에 따라서 설정했다라고 보면 돼. 그럼 티록신의 양이 설정보다 많다. 그러면 이게 피드백 돼서 이놈의 양을 줄이는 거지. 됐지? 티록신의 양이 설정보다 너무 낮다 그러면 늘리고 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티록신과 관련된 조절 과정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갑상샘의 특징이야. 갑상샘의 특징 중에 하나가 TSH 양에 따라서 크기가 변한다라는 거지. 됐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TSH가 계속해서 과다 분비가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잖아. 그럼 갑상샘을 계속 자극하겠지. 그럼 갑상샘을 구성하는 세포수가 늘어나서 전체적인 갑상샘 크기가 커진다고 이게. 됐지? 그 다음에 TSH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계속 적게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럼 갑상샘을 많이 자극을 못 하겠지. 그럼 자극받지 못한 갑상샘 구성하는 세포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갑상샘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TSH량이 많아지면 크기도 커지고 TSH량이 줄어들게 되면 크기도 작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되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다뤘듯이 호르몬을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단백질과 스테로이드인데 부신 겉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빼면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했지. 그럼 티록신도 마찬가지로 뭘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티록신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근데 티록신이 티록신 나름대로의 기능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때 반드시 이 티록신 안에 어떤 물질이 꼭 껴 들어가야 되냐면 이 이온이 꼭 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이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이오딘 이온이라고 불러요. 이 놈이 결합이 돼야 티록신은 티록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결국 티록신은 누가 만들어? 갑상샘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만든다고. 따로 여기다 빼서 설명을 할게요. 갑상샘을 구성하는 세포가 티록신을 만들 거야. 티록신은 성분이 뭐라고? 단백질이라 그랬지. 그럼 이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가 필요하겠지.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우리가 이 나눌 때 살짝 다뤘던 뭐야? 아미노산이라고. 그럼 아미노산 어디서 공급받니? 그러면 혈액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얘들을 뭐 시켜? 합성을 시켜가지고 티록신을 만들어서 얘를 다시 뿌린다 이거야. 오케이? 근데 티록신으로서의 기능이 수행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끼어 들어와야 돼? 얘가 꼭 끼어 들어와야 얘는 티록신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중간에 합성하는 과정에서 뭐가 끼어 들어가야 돼? 아이오딘 이온이 꼭 끼어 들어가줘야 되지. 만약에 아이오딘 이온이 끼어 들어가지 못하면 이 티록신은 티록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지. 그럼 이 갑상선 세포는 티록신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오케이? 그래서 얘가 공급이 중단되면 결과적으로 티록신도 안 만들어진다 이 뜻이야. 됐지? 그럼 아이오딘은 어디서 공급받아요? 혈액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아미노산이 됐든 아이오딘 이온이 됐든 이 혈액으로 애들을 집어넣으려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걸 포함하고 있는 음식물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 아이오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생명체가 바다에 사는 해조류에 애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해조류를 하게 되면 바다에 사는 새, 갈매기 이런 게 아니라 바다에 사는 광합성이 가능한 생명체지. 대표적으로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그런 해조류 안에 이런 아이오딘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지. 그치? 어찌됐든 아이오딘 이온이 공급되지 않으면 갑상샘은 티록신을 안 만든다고. 오케이? 그럼 티록신의 양이 줄겠지. 얘가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간내 시상하부는 티록신의 양이 설정보다 작네? 그러면 TRH의 양을 뭐 하겠어? 늘리겠지. 그럼 TSH 양도 늘어날 것이고 갑상샘을 계속 자극을 하지만 티록신은 안 만들어지겠지. 계속 반복한다고. 그럼 이 양만 계속 늘어나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얘만 계속해서 자극하지만 티록신은 계속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럼 갑상샘을 장기적으로 TSH가 과다 분비돼서 교착하겠지. 그럼 갑상샘의 크기가 점점 보여지게 얘가 점점 커진다고. 그러니까. 오케이? 세포수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암은 아닌데 마치 암처럼 보인다 그래서 종양처럼 보인다 그러네. 그래서 갑상샘이 너무 커져버리면 걔를 갑상샘총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샘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 안쪽에서 커지게 되면 피부를 민다고. 목이 이렇게 부풀어 오는 이런 현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9쪽에 나와 있는 교재처럼 목이 부풀어 오르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이해 되겠지? 그치? 그럼 만약에 갑상샘이 손상됐다면 가정을 해볼까? 갑상샘이 손상됐어요. 손상됐다는 얘기는 갑상샘의 크기가 줄어버렸다는 얘기지.
줄어버리게 되면 티록신의 분비량도 줄겠지. 왜? 만들 수 있는 세포수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간내 시상하부가 설정값보다 너무 작은데 늘려야지. 그래서 TRH 늘리고 TSH 늘린다고. 갑상샘을 주기적으로 자극해주게 되면 갑상샘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티록신의 분비량이 설정값을 도달하게 되면 간내 시상하부가 다시 TRH나 TS의 양을 줄인다. 이런 과정으로 이어진다 이거지. 됐지? 자, 그러면 티록신을 외부에서 주입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주사기로 티록신을 혈액에다 직접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양을 인위적으로 늘려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럼 간내 시상하부는 설정보다 너무 높아짐을 인지하게 되고, 그럼 TRH와 TSH량을 줄이게 되겠지. 그래서 갑상샘에서, 실제 갑상샘에서 직접 분비되는 티록신의 양을 뭐하게 될 거야? 줄이게 될 거라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도해 될 수 있다면 된 거야.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중간 계열의 호르몬과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 두시는 게 실질적인 수능 문제야. 됐지? 어렵지 않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음성 피드백이야. 그러면 이것과 비교 대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양성 피드백이야. 됐지? 수능에서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어. 하지만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까지는 잡아둘 필요는 있다는 거야. 됐지? 양성이라는 얘기는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을 계속 늘려버리는 거야. 됐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출산 과정과 연결이 됐어요. 별건 아니고 예시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돼. 됐지? 자, 간내 시상하부가 후엽을 통해서 분비시키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수능을 위해서는 외울 필요가 없는 호르몬이긴 해. 됐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를 담고 있는 그 기관을 우리가 자궁이라고 부르잖아. 자궁이 이제 커졌다가 때가 되면 아이를 밀어내야 되거든. 그럼 자궁이 수축을 해 아이를 밀어내면서 출산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옥시토신이 여자인 경우에는 출산을 유도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옥시토신의 표적 기관은 누가 되는 거야? 자궁이 된다고. 자궁. 됐지? 그럼 자궁에 뭘 유도해? 수축을 유도하는 수축. 됐지? 수축도 그냥 되면 안 되고 최대로 수축해줘야 이 아이가 빠져나온다고. 그래서 최대로 수축하기 위해서 이 수축 정도를 지속적으로 누가 계속 측정을 하고 있냐면 간내 시상하부가 계속 측정을 하고 있다고. 됐지? 이거 여기가 바로 무슨 백이야? 그렇지. 피드백 과정이 되는 거지. 됐냐? 측정을 하면 아직 부족한데 이놈의 양은 더 늘려야지. 그리고 수축 정도 커진다고. 또 측정하는 거지. 아직도 부족한데 양을 더 늘린다고. 커지겠지. 또 측정한다고. 아직 부족한데 더 늘린다고. 이걸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최대치가 되고 수축 정도가 최대치가 돼서 아이가 출산하는 과정까지 최종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양을 계속 늘리는 거지. 이런 걸 뭐란다? 양성 피드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생명과학원의 주 핵심 뭐야? 음성 피드백이야. 왜? 이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 바로 항상성 조절 과정이고 항상성 조절의 핵심 주 원리가 바로 음성 피드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내 분비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일단 이 시간 동안에 학습하고 외우셔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항상성 조절 강의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